정부가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확 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의 안전이나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면 드론을 활용한 택배나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에 오늘 장중 194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코스닥은 1.74%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과잉진료와 허위 입원 등으로 보험료가 오르면서 손해를 보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실손보험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의 두 번째 차종인 G8가 다음 달 국내에 출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일 수요일 센 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앞으로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드론을 활용한 택배나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드론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농업과 촬영, 관측 분야로 제한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 안전과 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 수송과 공연, 광고 등의 시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최근 드론 산업은 기술 발전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작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0.27% 하락 출발한 데 이어 장중 1940대까지 후퇴했습니다. 미국의 월간 소비자 물가가 최근 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연방준비제도 위원들도 금리 인상에 우호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까지 겹치면서 오전 10시 25분경에는 1945.56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50선을 밑돈 것은 지난 3월 9일 이후 처음입니다. 다행히 지수는 낙폭을 줄여 1950선을 지키며 1956.73에 장을 마쳤고 개인이 1256억 원을, 장마감 직전 사자로 돌아선 외국인이 29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1901억 원을 팔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락해 전날보다 1.74% 내린 683.87에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하락에 대해 금리 인상 우려가 기본적으로 경기 개선에 기인한 것인 만큼 장기적으로 코스피의 큰 조정 요인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금융당국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과잉진료와 의료 쇼핑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올라가고 보험사들은 이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를 만드는 등 강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6개 관계기관은 오늘 정책협의회를 열고 차관 끝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실손보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전담부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의료계,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실손보험 개선에 나선 이유는 무분별하게 의료 쇼핑을 하는 일부 실손보험 가입자들과 이들을 부추겨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급한 보험료가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커지면서 보험사들은 이를 고스란히 보험료에 반영했고 보험료는 20%가량 올랐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가운데 보험금을 한 번이라도 청구해받은 사람은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은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지만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과잉진료가 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면 수년 내 실손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국이 만들기로 한 실손보험 TF는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급여 진료의 명칭을 세분화, 표준화하고 실손보험 관련 통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비급여 진료 명칭, 코드를 통일하면 실손보험금 청구 정보가 모여 과잉진료를 하는 문제병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편 청구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민간에서 짓는 공공임대 아파트의 표준 건축비가 5% 오를 예정입니다. 이 건설사들은 일반 분양주택보다 30%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짓는 혜택을 누렸는데 더 비싸게 분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5% 인상하는 내용의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지난 2008년 말 인상 이후 8년 만입니다. 표준건축비가 올라가면 분양전환 가격과 초기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5년 공공임대용지의 신규 공급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엔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분양전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민간 건설사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 이미 유무형의 혜택을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저금리로 이용해 일반 분양주택보다 단가가 30% 저렴합니다. 정부가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임대기간 동안 발생되는 손실을 일부 지원하면서 사업 참여를 유도한 때문입니다.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도 미분양이 우려되는 단지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혜택을 입은 민간 건설사가 이번 표준건축비 인상으로 분양전환 시 분양가를 높게 받아 이익을 더 챙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1층에서 20층 이하 전용 50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표준건축비는 3.3제곱미터당 14만 7천 원 오르게 됩니다. 5%가 과연 적절한 숫자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매년 한 번씩이라도 각종 원가라든가 이걸 감안해서 소비자들과 같이 정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분양전환을 대기 중인 5년 민간 공공임대주택은 7만 가구에 육박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야심차게 만든 고급차 브랜드죠. 제네시스가 지난해 말 첫 번째 고급 세단인 EQ900를 출시한 데 이어 다음 달 두 번째 차종인 G80를 출시합니다. 제네시스의 부분 변경 모델인데 제네시스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현대자동차의 고급 독자 브랜드로 출범한 제네시스가 EQ900에 이은 두 번째 차종 G80를 다음 달 국내에 선보입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 3일부터 열흘간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모터쇼에서 제네시스의 별도 전시관을 마련해 G80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G80는 기존 현대차 제네시스의 부분 변경 모델인데 G80로 새롭게 거듭나면서 제네시스라는 글자를 차 외관에서 지웠습니다. 현대차 이미지에서 탈피해 제네시스를 별도의 고급 세단 브랜드로 소비자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G 시리즈 시대를 알리게 된 G80는 제네시스의 최고급 차량인 EQ900에만 장착됐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는 등 첨단 기능을 무장해 소비자를 공략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달 말 출시된 EQ900가 국내에서 사전 계약 하루 만에 4,300여 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해 출시 후 지난달까지 총 11,700대가 팔리는 등 인기를 끌고 있어 다음 달 G80의 출시가 본격화되면 제네시스 브랜드의 판매 실적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G80는 올해 3분기부터 해외에서는 G90로 불리고 있는 EQ900와 함께 미국을 시작으로 중국, 중동 등에 잇따라 출시되며 해외 시장 공략에도 본격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충청남도 홍성군 죽도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자립섬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죽도는 7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섬으로 그동안 디젤 발전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았는데요. 죽도는 서해안 지역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100% 이용한 첫 번째 섬으로 탄생하게 됐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홍성군 앞바다에 위치한 죽도는 면적 15만 8,640제곱미터에 31가구 7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작은 섬입니다. 그동안 디젤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았는데 소음과 매연이 발생해 주민들은 생활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하면서 내건 첫 번째 공약은 태양광 사업. 한화그룹과 충청남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힘을 합쳐 죽도의 태양광 융복합 발전 시스템을 완공했습니다. 오늘 열린 에너지 자립섬 준공식에는 한화 SNC 김용욱 대표이사와 김석환 홍성군수, 윤종인 충남도 행정부지사, 이병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화그룹의 주력 사업인 태양광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죽도 신재생에너지 자립섬 구축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죽도 주민들이 많은 그 삶의 질의 변화가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무공해 융복합 발전 시스템 준공에 따라 약 210kW의 전기를 생산하게 되며 사용 현황에 따라 남는 전력을 900kW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해 야간이나 악천 후에도 안정적인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주민의 식수를 책임지던 기존 담소화 설비도 디젤 발전 대신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동안 디젤 발전을 사용하기 위해 1년에 약 8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필요가 없어져 그 비용을 관광상품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융복합 발전 시스템에 들어간 다양한 제품들은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하는 중소기업들이 제작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한화그룹이 운영하는 서산솔라벤처단지에 입주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신세계가 서울 명동에 신규 시내 면세점을 열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롯데와 신라 등에 비하면 후발주자지만 그룹의 유통 역량을 집중해 국내 관광 신장부인 명동과 남대문 일대 랜드마크로 키워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번의 도전 끝에 지난해 말 신규 면세 사업권을 획득한 신세계 면세점 명동점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면세점은 백화점 본점 신관 8층부터 12층, 영업 면적은 13,884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국내 관광 심장부인 명동에 위치해 있는 만큼 신세계는 쇼핑의 문화체험과 볼거리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매장 중앙 테마파크에는 회전 목마를 모티브로 한 예술작품이 전시됐고 특히 명동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한류 인기 스타를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했습니다. 오픈 첫날인 오늘은 화장품 등을 사러 온 관광객들로 매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然后就觉得你们用的化妆品就是会让皮肤看起来很好，很水润，然后画得也很漂亮，所以说我们来韩国旅游就会想说买韩国的化妆品。 신세계 면세점은 현재 구찌, 생로랑 등 60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브랜드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티파니 등 4대 명품 주얼리 브랜드가 문을 열 예정이고 내년에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이른바 3대 명품 브랜드 유치에도 나섭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취득 후 차별화된 신세계 면세점을 보여드리기에 글로벌 면세업계를 리딩하는 전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세계는 개점 첫 해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2020년까지 매출 10조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이 서울 시내 면세점 대열에 새로 합류한 만큼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면세점 업체들 간의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연세우유가 4천억 규모의 흰 우유를 중국에 수출합니다. 연세우유는 아시아 최대 유제품 기업인 레몬고 1위 시럽그룹과 10년간 약 4천억 원 규모의 합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주요 유업체의 중국 수출 품목은 유통기한이 길고 유통 중 품질 관리가 상대적으로 쉬운 분유 제품에 편중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세우유는 원유를 사용한 고품질의 흰우유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게 돼 국내 유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석수 연세대학교 이사장은 지난 1년간 합작 계약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왔다면서 이번 계약을 통해 중국 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연세우유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연세우유는 향후 중국 내 품목 다변화와 거래선 확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매출 신장을 이뤄낼 계획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시금 6,030원이고 이걸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126만 270원인데요.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만원으로,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최근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인데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본다는 의견과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타날 효과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우선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뭐죠? 네, 어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20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미국과 독일의 경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국과 독일 전문가들은 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효과가 뚜렷했고 소비가 살아난다는 설명인데 주로 자국의 사례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독일의 경우 최저임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원 수준인데요. 독일 경제 전문가는 이로 인해 400만 명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했다는 분석 자료를 내놨습니다. 특히 90년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불안정했던 고용 형태가 안정적으로 변했고 고용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일부 임금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한데요. 네.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이렇게 높아진 임금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말씀하신 부분을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미국 경제정책연구소의 데이비드 쿠퍼 연구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쿠퍼 연구원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소비자의 소비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는 단기적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건데요. 특히 임금 인상으로 당장의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더라도 최저임금 제도가 있으면 다른 경쟁사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은 단기적일 뿐이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소비가 늘어서 결국에는 혜택이 돌아온다라는 건데요. 네. 자,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어떤가요? 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용 감소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가 논의된 간담회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 여의도 정경련회관에서 한국경제원이 관련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는 주로 부정적인 효과들을 거론했습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면 24만 1,000명에서 최대 50만 6천 명의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박 교수는 또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31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8,000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5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은 주로 소상공인에서 이뤄지는데 이것을 당장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지불 사업장의 68%는 5명 미만의 영세 사업장으로 최저임금 소득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 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좀 전에요. 이 최저임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비가 늘어서 결국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자, 최저임금을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네, 이 박 교수는 1988년에서 2013년까지 한국의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과 경제 성장률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이 최저임금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은 낮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면 경제 성장률이 1.48%포인트 하락하고 9,000원으로 인상하면 1.12%포인트, 8,000원으로 인상하면 0.73%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이 토론에 함께 참석한 김희석 시장경제제도 연구소장도 최저임금제는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일정 임금 이하로는 고용이 될 수 없도록 해서 이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당장 일자리 감소를 피할 수 없는 데다가 이것이 성장률을 저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임금이 올라서 소비가 살아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 보도국 양한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자에게 횡포를 부린 대형마트 3사에 과징금 23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내린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에 납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내렸습니다. 이들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 대금을 깎아 지급하고 공정위 시정 결정에도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반복한 홈플러스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3사 중 가장 많은 220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 사용, 부당 반품 등으로 각각 과징금 10억 원과 8억 5,8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중소기업청과 문화재청이 손잡고 신사업 개척에 나섰습니다. 소상공인과 무형문화재 협업을 통해 대중명품 생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게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중소기업청과 문화재청이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숙련된 기술과 무형문화재의 전통기술을 융합해 대중명품을 생산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대중명품이란 대중과 명품을 조합한 신조어로 비교적 값이 저렴하면서 감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고부가 가치 상품을 의미합니다. 이번 협약은 이 소상공인의 숙련된 기술인들의 기술력하고 우리 무형문화재의 그 아주 높은 전통 기법과 예술성을 합쳐서 하나의 시너지를 만드는 건데요. 이번 협업 생태계 구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 대중명품의 다품종 소량 생산 환경 구축입니다. 둘째, 판로를 지원해 유통체계를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개발된 제품을 중기청의 공용 홈쇼핑과 정책 매장에서 판매하고 향후 민간 유통 플랫폼인 11번가 등의 유통 채널을 통해 상품 시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넓은 시장을 확보하고 제품이 좀 더 다양해지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의 전통 제품이 명품으로 되기 위한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서울, 부산 등 전국 5곳에 창업사관학교를 창설해 대중명품 창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업사관학교는 매년 450명을 뽑아 매달 150시간의 멘토링을 통해 우수 지원자를 선발합니다. 이번 중기청과 문화재청의 협약은 대중성과 예술성의 만남으로 대중명품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사회적 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장터를 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마련한 사회공헌 장터인데요.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서울 중구 청계천 광통교에서 제1차 행복예감 청계천 장터를 열었습니다. 쿠키, 커피 등 먹거리부터 공예품까지 모두 사회적 기업의 제품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 추구보다는 사회 서비스 제공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마련에 더 큰 목적을 두는 기업입니다. 이들 사회적 기업은 이번 장터로 매출도 높아지고 홍보까지 돼 일석이조라고 말합니다.
저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각 경제주체들이 상호공존해 어려운 나라 경제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이번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예보는 금융기관이 부실로 파산했을 때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대신 지급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과 상생경제를 실천해 나가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보는 이번 장터에서 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행복예감기금으로 소정의 물품을 구입해 후원기관에 전달합니다. 또 참여업체 중 시설이 영세한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해주고 PC 등 필요 물품을 줘서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보는 이번 장터 이후에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역 농수산품 장터 등을 순차적으로 개최해서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의 의미를 더해갈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작년 하반기 법적 절차를 밟아 감청한 유무선 전화번호나 인터넷 아이디는 1,314개로 이 중 90%를 국정원이 차지했습니다. 올 들어 주식 불공정 거래를 신고한 사람이 5,9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아 주식 불공정 거래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 규모에서 역대 최고액 수령자가 나왔습니다. 4억 원대의 최고급 럭셔리카 롤스로이스 던이 오늘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불법 감청이나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사일런트 서클이 개발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스마트폰으로 알려진 블랙폰의 2세대 모델이 이르면 다음 달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숨진 민주 열사들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